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이제 뭐 FOB, CIF 이제 좀 물릴 정도로 봤고, 이제 볼 부분은 뭐 계약의 종료. 근데 뭐 계약이 뭐 제가 강조를 하지만 뭐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뭐 논의할 게 없어요. 뭐 해피엔딩이죠. 뭐 그걸 끝. 예. 하지만 그 우리가 이 어, 상무 분야에서 다루는 이런 계약 종료와 관련된 이슈는 이 계약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어떤 트러블,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 책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펴볼 건데, 먼저 보게 될 내용은 계약 위반입니다. 양 당사자들 사이에 무역 계약, 뭐 더 나아가서 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들은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책무를 다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어떤 소홀히 한다든지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위반은 뭐 말 그대로 계약 불이행을 의미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고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 채무 내용을 안 했다,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요. 보통 한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데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이것이 꼭 무역 계약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적 계약, 모든 종류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다 뭐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이나 뭐 이런 계약 불이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크게 나눠 봤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계약 불이행이 그 당사자, 채무자의 잘못에 기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동그라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계약의 불이행의 상태가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이행이 안 됐어. 그런 경우냐, 그렇지 않은 경우냐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면 이걸 말해요. 그 채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것이 뭐 고의가 됐든 아니면 실수가 됐든 제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계약 위반의 유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행 해태, 이행 불능, 이행 거절이 있습니다. 이행 해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행할 수 있어요. 이행할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정시성이 있어서 그때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넘어갔어요. 기간이 넘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이행 해태라고 하고요.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행 불가능 상태를 말합니다. 이행 불가능 상태, 뭐 기책 사유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 해. 계약했지만, 내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지만 나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약 위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 혜택,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이런 것들을 이제를 배웠는데, 계약 위반에 대해서 여러 법제들이 뭐 한국의 민법이나 뭐
아니면 뭐 SGA나 이런 외국의 어떤 무역 관련된 법률에서도 이 계약 위반의 개념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약 위반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행 지체예요. 이 지체된다는 말이 딜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채무자가 그 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행지체를 설명할 때는 이행을 해야 되는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고 그 시기가 됐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요. 내 기책 사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와 이행불가능,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는 그래서 좀 달라요. 이행불능하고 이행지체는. 왜냐면 이행불능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 못하는 그런 상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란 말 자체는. 근데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뭐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이행지체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떤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계약 이행지체를 한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이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강제력을 발동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도록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담보권을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행위 자체가 늦어져서 그 늦어진 걸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강요 내지는 독촉, 여기서는 이제 최고란 표현이 법률 용어가 등장하는데, 최고라는 법률 용어는 더 베스트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한자어가 달라요. 독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촉, 빚 독촉하듯이, 빚을 독촉하듯이 최고라고 하는 그 법률 용어인데, 이런 법률 용어 사실 점점 이제 사라져야 되는 용어이긴 한데 독촉하는 거예요. 더 베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라 라고 하고 그것조차 안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행지체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여기 4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전에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 CISG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추가기간 부과권, 그래서 어떤 추가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 안 한다거나 뭐 기간 내에 안 했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이행지체의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불능, 앞서 얘기했던 이행지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계약 내용을 이행 불가능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이행불능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의 원인이 내 잘못이 있느냐, 그러니까 채무자의 어떤 기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느냐로 나뉘어지고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뭐 영미법은 조금 다른데 대륙법이나 한국법에서는 기책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행불능, 실현 불가능이 된 경우를 좁게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행불능을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행불능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 민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왜 그러냐면 원시적 이행불능이란 말은, 여기 이 원시적이란 말은 그 계약 내용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계약 내용을 뭐 어떤 사기에 의한 내용이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약
체결 혹은 계약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원시적 이행불능이고, 그럼 그거는 어차피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를 계약을 했고 안 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원시적 계약 이행불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건 계약은 성립이 됐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됐는데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해서 실행하고자 했을 때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행불능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당사자인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서, 기책 사유가 있는 그런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그 이행불능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이건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 물품을 구할 수가 없다든지, 뭐 납기를 절대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다든지, 뭐 그런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 세세한 사례를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떻든 그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됐을 때, 더 이상 그렇게 되면 계약 이행 자체가 계약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어떤 실행이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걸 강요하거나 그거를 뭘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한국 민법에서는 이 어떤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 뭐 어떤 당사자의 잘못에 의해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냥 그러면 계약 해제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겠죠. 양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이행불능을 만들게 된 뭐 원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계약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애매한 애가 있어요. 불완전 이행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왔는데 하자가 있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반쯤 했어. 제대로 안 했어. 계약 이행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뭐 제대로 주의 기울이지도 않았고 뭐 엉망으로 했어. 짜증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엄청 짜증날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짜증나죠. 이런 상황.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불완전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반만 됐다라고 칩시다. 50%만 됐어요. 그 50%가 안 됐어. 그거 어떡할 건데? 자,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독촉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행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게 안 온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라고 독촉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100%를 주문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피자 한 판을 주문했는데 반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 이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만 왔는데 요 반을 해줄 수 있어,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CISG에서 공부했던 특정 이행 청구, 그런 게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이행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그때는 답 없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자, 그래서 한국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계약의 뭐 불완전 이행, 이행불능 계약의 이행 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고, 다른 나라의 법제, 대표적으로 영국 물품매매법, SGA라고 하죠. SGA는 제가 계약론 수업에서 원문을 다루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중요성이 인커텀스나 CISG보다는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서 SGA까지 다루진 않았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그 인커텀 CISG 공부하기 전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주요한 내용들은 SGA는 원문을 보지 않지만 그래도 다룬다. 수업 중에 조금씩 다룰 거다라고 했는데 SGA에서도 이 계약 위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좀 특이합니다. 이게 영국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랑 좀 달라요. 영국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게 CISG 공부하고 나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무역계약의 어떤 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건과 담보, 컨디션과 워런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이제 컨디션. 네, 그래서 계약의 아주 베이스한, 아주 펀더멘탈한, 아주 중요한 사안들. 그게 조건, 컨디션. 예. 그리고 워런티는 그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뭐 좀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쉽게 말해서 계약에 아주 중차대한 요인들이고, 이 워런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워런티잖아요. 워런티가 뭐 일종의 뭐 보증 뭐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죠. 예. 그 개런티 이런 얘기로 이런 말로도 번역 대충 그 어떤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속 정도, 디테일한 약속 정도, 예, 그렇게 급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국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용어하고 완전히 사실은 그 의미가 일치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어 단어 우리가 CISG 공부할 때도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철회가 어떻고 지소가 어떻고 요거에 대해서 뭐 해지 이런 것들을 뭐 구분하지 않고 영미법에서는 그냥 어보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 법률 용어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중요한 거는 컨디션 조건, 조금 약속으로서 하는 부분은 담보, 워런티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그 구분을 하는 거는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건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어떤 위반이 있게 되면 이건 이제 계약 해지로 갑니다. 계약 해지로 가고 손해배상 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계약 관계나 당사자하고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서 꼭 계약 해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까지는 갈 사안은 아니야. 근데 뭐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계약법상의 분류인데 이거는 좀 내용이 많아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정리되어 있는 게 어디서 정리되어 있냐면 리스테인먼트라고 그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미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문 법원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물론 영국이나 미국에도 다 성문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판례를 그만큼 뭐 성문 법원만큼이나 이제 존중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법 체계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한 어떤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스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테인먼트에서 어떻게 이 계약 위반을 구분하느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불이행에 의한 계약 위반, 이행 불이행이죠. 이행 거절, 나 안 해 이거죠. 그리고 불이행과 이행 거절, 안 하고 안 해 뭐 이런 거죠. 발생 원인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전부와 일부. 그리고 계약의 이행인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견되어 저 사람이 계약 이행 안 하겠네라고 이제 하는 것과 실제로 계약 위반이 일어난 거. 그리고 이행 혜택 할 수 이 앞에서 얘기했죠. 이행 혜택라는 게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자 회사 그 혜태는 상상의 동물 혜태고요. 여기서 말하는 혜태는 한자가 달라요. 이렇게 피하는 걸 말해요. 피하는 거. 그걸 혜태한다 그래요.
이것도 잘 안 쓰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이긴 해요. 법률 용어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자, 이행 혜택의 정도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 혜택한 거냐, 사소한 이행 혜택한 거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SG의 계약 위반의 유형. CISG는 크게 두 개로 나눠놨죠. 본질적인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CISG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프러스트레이션인데, 프러스트레이션은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